아내에게는 화장품도 사줄 수가 없게 되었다. 아내는 수입산 화장품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저는 여러분을 제가 짝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구미를 참 좋아합니다. 구미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과거 조선시대 행정구역으로 하면 선산이죠. 조선시대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선산에서 나서 용인에 묻히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나라 인재의 절반이 경상도에서 나오는데 경상도 인재의 반절은 선산에서 나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잘 알고 계시는군요.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이 금오산 밑에 큰 학자가 계셨잖아요. 누구셨던가요? 네, 뭐 워낙 많은 학자가 있어서 잘 통일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길 선생이 계셨잖아요. 야은 길제라고 하는 고려 말에 대학자가 계셨고 그 학통을 이어서 김숙자라고 하는 분이 또 계셨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김종직이라고 하는 또 전필제 김종직이라고 하는 대단한 학자가 나오셔서 이른바 영남의 사림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학통을 일컫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퇴계 이황도 있고 또 남명 조식도 있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시민 여러분의 조상님들이 또 그 안에 계실 것으로 봅니다. 저는 오늘 그 선비들에 관한 강의가 아니고요. 그 선비들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번에는 초점을 여성에다가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조선시대, 전통시대를 말할 때는 너무나 남자 중심으로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조선의 아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여기에 이제 제가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많은 아내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에 구미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강의는 4번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다루지는 못하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책자에 나와 있는 그런 4인물을 다루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관심은 지난 500년 동안에 남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는 우리가 대강 알겠는데 아내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는 당연히 뭐 이렇게 살았지 않았겠어 라고 하는 우리의 통념이 있죠. 우리의 통념이 꼭 틀린 것은 아니죠. 맞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아내들의 얼굴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알고 있는 내용도 확인하지만 미처 몰랐던 부분도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보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난 역사를 성찰하는 하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니 교수님 다 지나가 버린 것인데 그거 이제 와서 해집으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싶죠. 그죠? 대답드립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의 현실, 우리의 미래를 가늠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초석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사람을 만나면 이름 물어보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까 관심 갖잖아요. 왜 갖습니까? 다 지난 일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그를 이해하고 그와 나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역사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목적만은 아니고 아마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재미도 있을 것입니다. 몰랐던 사실을 알아가는 재미도 있는 거거든요. 재미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당장 그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 우리가 만날 분은 안동권 씨입니다. 안동권 씨. 안동권 씨 되게 많은데 그 안동권 씨 중에 도대체 누굽니까? 안동권 씨 가운데서 고려 말에 아까 야은 길제를 이야기했는데, 야은 길제는 이 금오산 밑에 근거하신 대학자시고, 그 야은과 더불어서 고려 말에는 이른바 삼은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었죠. 호가, 은으로 끝나는 세 사람의 유명한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야은이 있고 나머지 두 분 또 누굴까요? 한 분은 그렇죠, 포은 정몽주, 그리고 그에 앞서서 목은 이색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목은 이색과 그의 아내인 안동권 씨가 주인공입니다. 목은 이색. 목은 이색은 경상도하고 큰 인연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무엇보다도 다른 것도 있지만 나중에 목은 이색이 말년에 함창에 유배를 와요. 함창이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함창에 2번씩이나 유배를 오기 때문에 경상도 쌀을 많이 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였잖아요. 좀 긴데 책에 나오는 제목이, 소제목이 목은 이색의 아내 안동권 씨, 술찌꺼기를 못에 묻힌 남편을 나무라다. 어때요, 여러분? 매우 사실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목은 이색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걸쳐서 살았던 분입니다. 그때도 아내들은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은 이색이 밖에서는 아주 이름난 선비죠. 그렇지만 그이가 술을 좋아해서 술을 마시고 옷을 더럽혀서 오면은 아내가 야단쳤습니다. 안 믿어지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렇습니다. 이 고려 말의 최고 선비가 바로 목은 이색인데, 가장 대표적인, 가장 출세한 성리학자였거든요. 그 목은 이색, 그리고 안동권 씨 부부는 사실 그 삶을 들여다보면 이게 이제 통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알콩달콩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근엄한 학자의 모습은 찾아볼 길이 없었어요. 되게 알콩달콩해서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50대가 아니고 30대의 오늘날 30대의 남녀와 같은 그런 사이였어요. 상상 못하셨죠? 그게 본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삶이었더라, 그것입니다. 목은 이색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성리학자였고, 그때가 성리학의 초창기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부부관계가 이른바 예법에 의해서 근엄하게 통제되지 않았어요.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술찌꺼기를 묻혀서 오면은 아내한테 지청구를 들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가 흔히 짐작하는, 말하자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나 우리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사셨던 것과는 아주 달랐어요. 14세기 부부의 삶은 19세기의 부부의 삶과는 아주 달랐다. 이렇게 5가지 부분으로 이야기를 나눠서 하려고 해요. 맨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좀, 그 남편이 그렇게 유명한 성리학자지만, 대표적인 성리학자지만 아내는 불신이 깊었어요. 불신이 깊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야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아저씨는 안 그랬을 거요? 모근은 안 그랬을 거요? 그렇게 여러분 짐작하시죠? 그런데 그것도 틀렸습니다. 목은 역시 불신이 깊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성리학자가,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건 좀 비슷한가요? 여러분의 삶하고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내는
종일 바빠요.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남편은 종일 한가하다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삶과 좀 비슷한 데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순하고 착해 보이기만 하는 아내도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참고 참다가 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화가 나면 한마디씩 했고, 그러면 남편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14세기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시대의 풍파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둘 다 늙어가면서 말로는 좋지 않았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목은 이색은 이성계의 조선 건국을 찬성하지 않았잖아요. 반대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눈총을 받는 거죠. 권력에서 빌려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설상가상으로 다른 불운까지 겹쳐서 그 불운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은 아내가 먼저 쓰러지고 그리고 남편도 얼마 후에는 죽고야 만다. 결국 아주 아름답게 시작한 부부의 사랑 이야기가 끝에 가면은 아주 슬프게 끝나고 맙니다. 그런 이야기로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슬프게 끝나는 부분을 길게 할까요? 아름다운 부분을 길게 할까요? 좋아요. 아무튼 뭐 다 길게 할게요. 그러면 오늘 제 강의는 이제 대강의 구조는 그런 거예요. 대강의 구조는 그런 거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짐작하고 있던 그런 조선시대의 부부의 삶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 꽤 다른 점도 있는 삶이었다. 그런 식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가 지금 목은 이색과 안동권 씨는 좋을 텐데 그 초상은 없어요. 그 초상은 없고 대신에 이분도 경상도 분이죠. 진주 하시죠. 하연이라고 잘 모르시나요? 정승을 지낸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효공인데 시호가 문효공 하연과 그 아내입니다. 그런데 초상화가 남아있어요. 느끼시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바쁘니까 제가 먼저 말하라고요. 네. 부부 초상화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까지는 초상화를 그릴 적에 대개 부부 초상화를 그렸어요. 그런데 뒤에 가면은 아내의 초상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져요. 15세기까지는 아내도 초상권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내도 남편과 함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하고 또 자손들이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이 하연 대감님은 이쪽을 쳐다보고 이 부인께서는 이쪽을 살짝 쳐다보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마 여기쯤에서는 시선이 교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부부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상대를 바로 이렇게 돌려서 보고 있지는 않지만은 결국 한 곳을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그런데 두 분 다 지금 상당히 연세가 드신 것 같아요. 젊은 부부의 초상은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초상화라는 건 워낙 비싸요. 이때 지금 15세기에 이런 초상화는 진짜 진품이라면 한 장에 10억 이상 갑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10억까지는 아니지만 요즘 돈으로 하면은 제작비가 수천만 원을 했을 거예요. 그때도.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초상화를 그릴 수 없죠. 초상화로 남은 인물들은 대단히 성공하고 대단히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내도 같이 그렸다. 그런데 보시면 우선 이제 이 말하자면 아저씨 말고 아주머니를 좀 보자고요. 이 부인 얼굴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나이는 좀 드셨지만 피부도 아주 탱탱하시고, 그죠? 그리고 이 모자를 벗기고 나면 아마 수염이 하얗듯이 머리가 하얄 텐데 치장을 했잖아요. 치장도 하고 옷도 잘 차려 입으시고, 그 다음에 또 포즈도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의자에 앉아 계세요. 의자에. 그러니까 15세기의
조선의 부부들은 좌식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방 안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의자를 놓고 살았습니다. 이 시절에는 집이 99칸이어도 온돌방은 한 칸밖에 없었습니다. 온돌을 쓰지 않고 침상을 놓고 살았습니다. 온돌 한 칸에 있는 것은 겨울에는 그 온돌에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잠을 잤습니다. 그 외에는 침상 생활을 했고 입식 생활을 했습니다. 어때요? 온돌 맨날 쓴 줄 알았죠, 여러분? 온돌의 역사는 물론 깁니다. 온돌은 고구려 때부터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가옥의 극히 일부분, 궁궐도 극히 일부분만 온돌을 두었다. 온돌이 완전히 퍼진 것은 17세기 이후입니다. 지금 우리는 온돌 문화에서 또 다시 벗어나고 있죠. 그런데 본래 우리는 온돌을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날씨가 따뜻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진 것은 16세기 이후입니다. 특히 17, 18세기에 추워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온돌이 모든 집의 대부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내의 역사를 보면서, 아내의 역사죠. 아내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이 살았던 삶의 조건이라든가 그 시대의 모습도 같이 들여다보는 거죠. 이 안동권 씨 부인은 제가 보니까 성격이 굉장히 정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뭐랄까, 아까 알콩달콩이라는 말을 썼지만 말씀도 잘하시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이제 글 속에서 느낄 수 있는데요. 성리학적 윤리의 지배를 철저하게 받던 시대가 아니었다. 가장 탁월한,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탁월한 성리학자 부부지만 성리학의 흔적은 목은 이색의 저작에서는 찾아볼 수 있어도 그의 생활에서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4세기의 모습이에요.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초. 그걸 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은 아내의 역사를 제가 탐구해 보니까 이게 자꾸 변했더라고요. 조선시대 똑같은 것이 아니고 조선시대에도 몇 번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강요된 변화도 있고 여성들이 내적으로 대응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따져서 제가 책을 쓴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시작을 알아보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이때만 하더라도 서로 정말 노골적으로 깊이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 정말 노골적으로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그러면서도 더러는 삐걱댔는데요. 결혼한 연령은 10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이른바 파과진년이라는 표현이 있죠. 파과라는 말은 오이가 깨졌다 그 말이에요. 오이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터져서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 초경을 하는 것을 갖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문학적으로 표현할 때 파과라고 한 겁니다. 초경을 하면은 마치 오이가 터진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초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는 거니까요. 10대 중반이 이제 결혼의 정년기였어요. 그런데 이 목은 이색은 아버지도 대단히 유명한 학자였지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해가지고 소문이 아주 쫙 했던가 봐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까지 나오잖아요. 심지어 혼인하는 날 저녁까지도 여러 집안이 목은 이색을 사위로 포기하지 않고 서로 경쟁을 벌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혼담이 딱 종결이 안 됐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은 이색의 집안에서는 아들의 주가가 높으니까 상종가를 때리고 있으니까 바로 결정을 안 하고 며느리감을 계속 저울질을 한 거예요. 저울질을 해서 결혼하는 그날까지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A 집안하고 하느냐 B 집안하고 하느냐 이게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안동권 씨로 낙차하게 됐어요. 안동권 씨는 화원군 권중달의 딸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일 가문이 셌죠. 제일 집안이 좋은 안동권 씨에게로 이색이 장가를 들게 됩니다. 그런데 신혼의 달콤함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결혼하자마자 아버지 따라서 목은 이색이 지금의 베이징이죠. 북경으로 갔기 때문이죠. 그 당시는 우리나라의 왕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원나라 조정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 원나라 조정에는 우리나라 왕 혼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왕이 되게 학식이 뛰어난 선비들, 재주가 있는 선비의 젊은 선비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공부도 시키고 원나라에서 과거 시험도 치게 하고 경력을 쌓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은 이생은 결혼했지만 바로 헤어져서 아버지를 따라서 아내와 헤어지고 여러 해 동안 북경에 가서 시간을 보내죠. 그런데 이제 여기 적었다시피 원나라의 과거 시험에도 합격하고 또 거기 한림원에 들어가고 수재는 굉장한 수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원나라에서 벼슬을 한참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미국에 가서 변호사 자격도 따고 MBA도 하고 거기서 미국에서 하원의원도 하고 무슨 저 관청에 관리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돌아온 그런 셈입니다. 그러니까 벼슬길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확 터졌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목은 이색은 평생에 5번씩이나 과거 시험을 주관했어요.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주관하면 고시관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이 아마 역사 시간에 배운 기억이 날 겁니다. 과거 시험을 주관하면 그걸 지공거라고 하는데 그 합격한 사람들과 뽑은 사람들 사이를 사제관계로 봤어요. 옛날에는 고시관과 합격자 사이를. 그래서 평생 동안 그 의리를 변치 않았는데 5번이나 사람들을 뽑았기 때문에 이색은 조정에 많은 제자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는 정몽주도 있었고요. 그 중에는 정도전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색과 특별한 그런 사제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색이라고 하는 분 보니까 아주 다정다감한 성품이었어요. 그런데 조정에서는 물론 쓴소리도 할 줄 아는데 그 예를 여기서 들 시간은 없고요. 하여튼 우리가 정리해서 보면 이게 이제 몽골이잖아요. 몽골은 빨간 줄이 뭡니까? 세력을 확대해 가는 걸 보여드린 거죠.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뻗쳐나갔냐면 모스크바까지도 점령을 했거든요, 몽골이. 그런데 이제 한국은 지척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40년 동안이나 저항을 해서 약 40년 동안이나 나중에는 우리가 내부 분열에 의해서 항복을 하죠. 원종 때. 그래서 이제 원나라에서는 우리 고려에 대해서 다른 나라보다는 대접을 잘해준 겁니다. 그래서 고려의 왕들은 몽골의 황제의 공주, 황제의 딸들과 대대로 결혼할 수 있는 마정 특권을 누렸죠. 그 맥락 속에서 이제 이색이 베이징에 간 것도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일단 고려 말이 되면 몽골이 세력이 위축되고 그래서 이색도 젊은 시절에 원나라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합니다. 그래서 이제 귀국해서 고려의 조정에서 공민왕 밑에서 잘 나갔던 것인데요. 불교예요, 결국. 타고난 유학자지만 한국은 대대로 불교의 나라였기 때문에 이들의 불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어요. 이색도 예외가 아니에요. 아내 안동권 씨만 부처를 믿는 게 아니고 성리학자인 남편도 부처님을 굉장히 신앙의 대상으로서 굉장히 섬겼어요. 그래서 여러 스님들과 당연히 시도 주고받았고요.
아주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이것은 정도전이 불시잡변이라는 책을 써서 불교를 배척한 것과는 아주 달랐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전형적인 성리학자는 정도전이었던 거죠. 목은 이색만 하더라도 전통적인 학자였다. 그러니까 양쪽의 발을 다 걸치고 있었던 거죠. 불교와 유교 양쪽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 금강산입니다. 금강산을 왜 보여드리냐고요? 목은 이세계 안에 안동권 씨가 금강산을 되게 구경하고 싶었던가 봐요. 그 금강산을 구경하는 것은 목은 이세계 안에뿐만 아니고 아까 보시면 이 그림에서 보면 몽골에서도 사신이 와서 금강산을 가서 구경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금강산을 보면은 어떻다? 극락에 간다 라고 사람들이 믿었던 시기니까요. 그렇게 불심이 깊은 아내 안동권 씨는 남편이 중간에 이제 병에 시달리고 그러면은 이런 일도 있어요. 보세요. 병든 아내가 살을 태우며 부처님을 거듭 부르네. 목은이 쓴 시에 나옵니다. 자기가 아플 적에 부인이 연비를 한 겁니다. 연비를 하면서 부처님의 가호를 바랐던 것이에요.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하십니까? 성당에 가서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색이 아내의 정성에 감동해가지고 시도 따로 쓰고 그랬는데요. 이게 사실 말이 그렇지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자신의 살점까지 태울 정도라면 이게 아마 평범한 일은 아니었지 싶습니다. 대단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실 의학이 별로 발달이 안 됐잖아요. 우리나라에 의술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직 없었죠. 의술다운 의술이 생기는 것은 세종 이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세종이 등장하기 훨씬 전이기 때문에 이때는 신앙에 의지하는, 종교에 의지하는, 부적에 의지하는, 미신에 의지하는 경향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를 보면 이색이 심하게 아팠을 적에 이렇게 보시면 종도 빌어요. 귀신에게, 주인을 위해서. 그 다음에 아내는 아까 살점을 태우죠. 살을 태우면서 기도를 하죠. 그 다음에 주역점을 치는 동네의 강판수라고 하는, 그러니까 점쟁이죠. 점쟁이도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비방을 아는 최시성을 가진 사람도 와서 앵마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모두가, 이건 다 누군가가 조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아내가 하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단순히 남편의 치병을 위해서만 주도권을 행사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걸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어요? 가정의 대소사는 다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다? 안동권 씨에게 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사실상 어찌 보면 그냥 바지저고리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집안에 창고며 뭐 재물이며 뭐 나눠주고 받고 하는 것인데 이거에 다 곳간 열쇠는 아내가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었다 하는 걸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색 역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병중에 쓴 시를 보면은 자기가 병이 든 이유가 죄를 많이 저질러서 그렇다라고 탄식을 하고요. 자기가 방탕한 사람이라고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방탕한 사람이라고 참여를 하는 걸 보면은 부부가 정이 깊기도 했지만 이색이 어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색이 옆길을 자주 갔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색은 결국 신심이 부족한 자기를 반성해요. 여기서 말하는 신심이라는 건 신앙심이잖아요. 즉 부처님에 대한 자신의 기도, 자신의 참여가 부족했다는 것을 반성하는 글을 써요.
누가? 당대 최고의 성리학자가. 그러니까 성리학과 불교는 이 세계으로 봤을 적에는 별개의 것이 아니었다. 이런 이세계 글을 제가 읽었으니까 문제가 없지. 만약에 18세기나 19세기에 선산의 꼿꼿한 선비가 읽었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모근 선생 훌륭한 분인 줄 알았더니 아주 이거 틀려먹었구만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세상이 변했으니까요. 변하기 전에 세상은 저랬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모근이 쓴 시를 보면은 부부의 관계를 짐작하게 하는 시가 있어요. 지금 이제 주인공은 아내니까요. 아내만은 아니지만 아내도 주인공이고 남편도 주인공이니까요. 그 아내가 어느 날 꿈속에서 금강산을 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그 꿈 이야기를 듣고서 남편이 그것을 시로 적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남편의 꿈 이야기를 일기에 적으셨습니까? 아내의 꿈 이야기를 시로 쓰셨습니까? 모근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걸 두고서 제가 알콩달콩한 부부의 삶이라고 보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았죠. 읽어보면 이제 대강 번역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금강산은 희기도 하지 은빛으로 밝게 빛났다는, 아마 겨울의 금강산이었던가 봐요. 꿈속의 금강산이 웅장한 절간 들쭉날쭉 풍경이 정말 산뜻하였다지요. 아내가 꿈속에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해 준 겁니다. 상상봉에 오르고 싶었는데요. 문득 깨고 말았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줄이 더 붙어요. 이생도 꿈속 일인 줄 드디어 깨닫습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뒤에 한 줄이 없으면은 그냥 아주 평범한 아이도 쓸 수 있는 그런 시죠. 그런데 마지막 한 줄이 그게 아주 특별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일도 사실은 이게 꿈속의 일이 아니냐. 누가 쓴 거예요? 이색이 그렇게 썼죠. 그렇게 쓰는 그 사람은 문학적 성찰을 하는 시인이 분명하고요. 그에게는 불신이 있었던 거죠. 아내만 불교 신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은 불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믿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내를 정말 사랑해요. 이색이 자기가 방탕했다고 후회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수였고, 아니 실수들이었고 본질적으로는 자신의 아내를 깊이 사랑한답니다. 그래서 시에 보면 이런 말도 나와요. 가정 다스리는 늙은 아내 어여쁘구나, 그런 말도 해요. 아, 이게 이제 늙었으니까 이렇다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가정 다스리는 아내, 즉 살림 잘하는 우리 아내 정말 예쁘네 라고는 이런 시구절이 19세기나 18세기의 조선의 선비에게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눈 씻고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때는 속으로는 설사 그렇게 생각해도 그렇게 표현을 하면은 그것이 그 시가 남아나지를 못하는 시대였어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200년 전에는. 그러나 지금부터 500년 전에는 최고의 성리학자도 이렇게 말하며 살았어요. 어느 시대가 좋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색은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은 이색이 지은 시가 굉장히 많은데 그 시 속에서 제가 핀셋으로 이렇게 잡아서 뽑아온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마 이런 시규절을 목은 이색이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쩌면 대부분일 수도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들은 진짜 몰랐을 거예요. 말로는 모근이 훌륭하다고 했지만 그분들이 모근의 책을 다 읽어봤겠습니까? 내 마음 평안하니 그것은 아내가 집에 있어서 그러하지. 그런 규절도 나옵니다. 이걸 보면 문자 그대로 해석해 보면은 모근은 아내에게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근은 아마도 어려서는 마마보이였고 늙어서는 아내보이였던 것 같습니다.
좀 지나친 해석일까요? 그래서 이런 고백은 정말 조선 후기의 성리학자들에게는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고려 말 조선 초의 아내는 젠더라고는 관점에서 본다면 훨씬 더 자유롭고 평등한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불교 신앙이 그러나 귀족에게만 국한된 것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래 이제 안동권 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여러분에게 다른 구경거리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 구경거리가 바로 뭐냐면 족보입니다. 이게 안동권 씨 성화보예요. 조선 성종 때 15세기 말, 그러니까 목은 이색과 그의 아내가 세상을 뜨고 나서 약 100년쯤 지난 다음에 만들어진 족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잘 안 보이시겠는데요. 이게 이제 안동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숫자 홍자거든요. 그 아래 자손들이 쭉 기재가 됐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아니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는요. 15세기 말까지 15세기 말에 작성된 족보에도 여성들이 남편이 2명, 이게 양반 여성들이죠. 양반 여성들의 남편이 2명도 나오고 3명도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재혼, 사혼을 했다 그 말이죠. 양반 여성들이 재혼은 기본이고 사혼도 하고 떳떳하게 집안에서 그거를 다 적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 이씨, 두 번째 남편 김씨, 세 번째 남편 박씨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자식들이 나오고 그 자식들이 어떤 벼슬을 하고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아내는 아닌 거예요. 그저 결혼을 했으니까 죽어도 이 집 귀신 그런 관념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다. 남편이 일찍 죽었지만 나한테 능력이 있으면은 또 시집가고 또 시집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이 손해를 보지 않았다. 족보에 버젓이 올렸다. 그게 하나고요. 아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이게 권씨 족보인데 사유가 권씨예요. 그런데 족보 안에서 조사해보면 철수가 아주 가까워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부끄러우면 싫을 수 없었죠. 그런데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동성동본이 결혼을 하다니 동방예의주국에서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갖게 된 생각이에요. 그리고 15세기 말까지 버젓이 안동권 씨 족보지만 그 안에서 안동권 씨와 직접 결혼한 사람들이 많아요.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동성인대라는 것은 없었다. 그것도 이제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할아버지가 같은데 결혼을 해. 이거는 나중에 생긴 얘기고 전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이 안동권 씨 족보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안동권 씨 성화보에는 약 5,000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안동권 씨는 한 250명 밖에 안 돼요. 5,000명 중에서.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안동권 씨의 외손, 안동권 씨의 외손의 외손. 그 한 번씩 성이 바뀌는 걸 일전이라고 해요. 구를 전자. 근데 그게 몇 번 바뀌는 것까지 나오냐면 조사를 해보면요. 6점까지 나와요. 6점. 그러니까 안동권 씨의 사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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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까지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안동권 씨 성화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안동권 씨 성화보지 실제로 그 안에 안동권 씨는 10%도 안 돼요. 90% 이상이 타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외손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름을 안동권 씨 성화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친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나중에 생각하게 된 것과는 아주 다르다. 그때는 아들로 연결되는 것만 친척이 아니고 딸의 딸로 연결이 돼도 그걸 그 집안 사람이라고 보았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생각이 달라지지 않나요? 저는 많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너무 바빴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상대적으로 덜 바빴어요. 왜 그럴까요? 최상의 이 권씨 부인은 지위로 보면은 최고 귀족이죠. 최고 귀족인데도 이분이 보니까 밥을 자기가 직접 하더라고요. 노비가 많이 있는데, 하인이 있는데도 밥을 직접 해요. 그러니까 물론 데리고 하죠. 하인을 데리고. 그런데 어쨌든 푹 자면서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런 법은 없더라고요. 자기가 직접 일어나서 관리 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남편은 뭐예요? 남편은 놀고 있어요. 어제 술 마셔서 피곤하다면서 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먹은 이색이라고 하는 분은 그런 것들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또 글로 적어요. 이 참 글쟁이라고 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구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늙은 아내는 벌써 세수를 마치고 음식장만에 분주하구나. 그냥 제가 일부러 뜻이 잘 통하도록 운율을 배제하고 그냥 서술적으로 일부러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따뜻한 명주 이불 속에 있었네 라고 적었어요. 아저씨는 이불 덮고 편안히 아랫목에서 누워서 쉬시고 아주머니는 하인들과 함께 밥상을 챙기느라고 분주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옷도 그래요. 여러분 댁에서는 바깥 양반이 외출할 적에 옷을 어떻게 차려 입으시나요? 목은 이색을 보면은요, 조정에 출입할 적에도 일일이 다 아내가 챙겨줘요. 그러니까 아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아마 옷도 입고 나가지 못할 사람처럼 보여요. 또 그거를 목은 이색은 감사해 하면서 이렇게 시로 적습니다. 도당에서 사람 보내 오라 하시네. 아내가 관복이며 모자를 잘도 차려주셨네. 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이 굉장히 다정다감한 분인 것 같다고 한 말은 틀린 것 같지 않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뭐 늘 그러는 거지 뭐 하면서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목은 이색은 그런 것들을 또 꼼꼼하게 시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생각도 해봐요. 목은 이색의 초상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집이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지 이 초상화를 그릴 때는 분명히 또 한 장의 그림도 그렸을 거라고 봅니다. 안동권 씨의 초상화도 분명히 그렸을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게 전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 시의 내용으로 봤을 적에는 목은 이색이 이렇게 잘 차려입고 의자에 앉아 계신데 이 복장도 따지고 보면 어떻겠다. 이것도 역시 아내가 다 준비해주고 옷 매무새를 다 보살펴서 당신 옷이 삐뚤어졌잖아. 모자가 왜 그래? 하면서 바로잡아준 그런 표정일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에게 가장 빈번하게 요구했던 것은 따로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술상이었어요. 술상 차림. 주안상 차림을 그렇게 늘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을 잘 차려오면은 남편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런 시를 쓰는 거예요. 음전하는 얌전하이란 뜻이잖아요. 음전한 아내가 정성껏 주안상을 차려왔네. 내 마음은 화창한 봄 기운 따라 무대 위에 오르기라도 한 것 같아 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런 시를 쓴 걸 보면 저는 좀 소박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속임수가 많고 뭔가 의시되고 과장되게 살기보다는
작은 행복도 매우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에서는 매우 인간적인 분들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사람들이죠. 주한상. 아내가 차렸을 주한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안동권 씨가 차렸을 주한상. 주한상을 제대로 차리려면 그게 굉장히 힘든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식 전문가들이 연구한 걸 보니까 제대로 주한상을 차리려면 글쎄 이렇게 많은 걸 준비해야 된답니다. 과연 이런 주한상을 받으면은 술을 마셔도 말술집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지금 제가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48분이어서 2분 뒤에는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늘 그렇게 삐까번쩍하게 차려놓고 먹지는 않았어요. 대체로는 아마 단출한 식사, 특히 나이가 들어서는 대단히 소박한 식사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시에 보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밥 한 사발 국 한 그릇을 차렸다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국이 어떤 국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반찬을 많이 넣고 먹을 때도 있었지만 아주 평상시에는 굉장히 단순하게 차려 먹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정말 이 이색은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요. 새로 빚은 있다 그러면 정말 좋아해요. 그러면 이색은 이런 말까지 하죠. 푸른 파도 넘실대듯 흐리는 술이네라고. 그냥 혹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실감이 나실지요. 이 술을 보면서 이 푸른 파도가 넘실거리는구나. 이 얼마나 좋으냐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주목한 점은 술은 보니까 항상 이색만 마시더라고요. 아내는 한 방울도 안 마시더라고요. 아내는 늘 술을 차려요. 늘 술을 빚고. 그런데 술을 같이 마셨다는 기록은 없더라고요. 당연한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술 못 먹게 합니까? 그런데요, 이 시대에는 술 안 마셨나 봐요, 여성들이. 14세기 말에는. 그런데요, 여러분, 15세기, 16세기가 되면은 아내하고 대작하는 선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건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만나볼 겁니다. 아니, 다음 주에 만나볼 겁니다. 아내하고 대작을 하는, 아내하고 벗을 하는 선비들이 또 많더라고요. 이제 대개 이제 술을 먹는 모습은, 남자들이 술을 먹는 모습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영감님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술을 마셔도 각자 상을 하나씩 받아서 먹는 거예요. 각자. 그리고 서빙을 하는 분들은 여기 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은 담당이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좀 더 되네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따로 앉은 분이 제일 높은 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러니까 5분은 굉장히 높은 분인 것 같고요. 여기 한 줄을 이루고 있는 분들은 조금 낮은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 있는 시중을 드는 여성들도 숫자가 사람 숫자하고 일치하지 않는 거는 이 높은 분들에게는 한 분씩 따로 시중을 들고 조금 낮은 분들은 한 2명이서 단체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사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잔치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이런 식으로들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내는 술을 마시지는 않았더라. 네. 우리는 고려시대의 아내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금 조금 여유가 있는데 서양에서는 어땠을까요? 그런 궁금증도 생기지 않으신가요? 서양의 아내들은 어땠을까요? 서양의 아내들은 일단은 고려의 아내보다 권리가 적었다고 볼 수 있는 점이 있어요. 고려나 조선의 아내들은 재산권을 행사했잖아요. 재산권을. 그런데 서양의 아내들에게는 재산권이 없었어요.
서양의 아내들은 남편이 죽어야만 재산권이 있어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재산권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서양의 아내들은 재판을 걸 권리도 없었어요. 서양의 아내들은 철저하게 남편의 보호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 점이 우리하고 많이 다르죠. 우리 경우는 조선 시대에도 여성들이 소송을 걸기도 하고요. 여성들이 집안 문제를 가지고 임금님에게 상소를 하기도 했어요. 즉 여성이 재판권을 가졌어요. 여성이 자기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가졌어요. 그러나 서양은 그런 게 없었어요. 대신에 서양에는 또 다른 점에서는 우리보다 여성이 활동하기 좋은 점도 있었죠. 그건 뭐냐면 일반 평민들의 경우에 남편이 일찍 죽어야 좋았어요. 남편이 자꾸 하면 서양의 아내들은 남편의 사업장을 장악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아들이 클 때까지는 또는 후계자가 정해질 때까지는 임시로 자기가 그거를 경영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되게 남편이 키워놓은 말하자면 일자라는 총각하고 결혼을 하는, 재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면서 그때 서양의 여성들은 자기하고 결혼하게 되는 젊은 남자에게 서약을 받고 결혼을 많이 했어요. 너는 이 다음에도 네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서약해라. 이 사업장의 상속권은 너에게는 없다. 그것을 내가 결정하겠다. 거기에 네가 동의한다고 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간의 권력이죠. 자신의 권력을 키워서 그렇게 자신의 권력이 있는 여성은 공동체, 지역 공동체에도 얼굴을 내밀고 자기 집안을 대표해서 활동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안동건 씨처럼 실질적으로는 다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내놓고 나서서 마을 회의에 내가 나가겠다 그런 것은 없었잖아요. 또 양반들 회의에 내가 이 집안을 대표해서 나가겠다 그런 건 없었죠. 그런 점에서 딱 잘라서 뭐 한국이 나왔다, 딱 잘라서 서양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좀 양식이 달랐다. 그리고 이제 좀 큰 차이라면 그래도 서양이 좀 나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긴 있죠. 그건 뭐냐면 공식적인 행사에 여성들이 모습을 많이 드러냈다. 서양에서는. 그런데 사실은 한국에서도 이 지금 고려 말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고려 시대까지는 임금님이 주최하는 연회, 잔치에도 부부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또 열려 있었다. 또 절간에서 하는 행사에도 부부가 다 공이 참석하는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는데 아마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남아있는 문서들, 돌로 새기고 바위에 새기고 쇠에 새긴 그런 글들을 보면은 어떠한 불교적 행사에 이름은 남자 이름만 나오지만 남성도 여성도 또 신분이 높은 사람도 신분이 낮은 사람도 참여해서 그 무리가 몇백 명이었다 또는 심한 경우에는 몇천 명이었다 그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대의 기록은 남성 위주로 마치 여성은 참여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적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마 달랐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 아내가 짜증을 내는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참 술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술을 워낙 좋아하니까 늙은 아내가 말술을 간직해 두었다네. 그러니까 술을 항상 상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아내가 간직한 술은 어떤 술이었을까요? 이거는 소주였을 것입니다.
소주. 그런데 이 소주는 몇 도나 되는 소주였을까요? 이거는 40도 정도 되는 소주였을 겁니다. 35도에서 45도 정도 되는 소주였을 겁니다. 그럼 이 소주는 누가 마시는 거였을까요? 이 소주는 양반들만 마시는 술이었죠. 평민들은 조선시대가 끝날 때까지도 소주 맛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비싸니까요. 왜 비싸요? 쌀로 빚으니까 비싸죠. 사실은 여러분, 한국 사람은 다 쌀밥을 좋아하지만은 요즘은 잡곡밥을 더 좋아하죠. 그런데 실은요, 일반 평민이나 노비들이 식사를 쌀밥을 하게 된 것은 조선 후기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전기까지도 쌀밥은 양반들의 몫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쌀밥을 의뢰 못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물며 그 귀한 쌀을 가지고 만든 술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소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몽골을 통해서입니다. 몽골과 우리가 직접 큰 관계를 맺기 전에는 소주가 없었고요. 일단 소주가 들어오자 양반들은 아주 환영했습니다. 말하자면 피버스 리가를 마시거나 말하자면 조니 워커를 대하는 그런 심정으로 많은 양반들이 소주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주 보수적인 고장 안동에서만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안동 소주를 아직도 생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조선이 망했을 적에 조선이 망한 다음에 일반 평민들, 남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그 소주 한번 먹어보는 거였습니다. 소주 한번 먹어보는 거였는데 그 소주는 여전히 비싸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제시대에는 보통 사람들이 마시는 소주는 희석식 소주였던 거예요. 화학 성분으로 알코올을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증류수를 타서 물을 타서 희석을 시킨 거죠. 그런 희석식을 마셨고요. 또 결국에는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그렇게 센 술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그렇게 센 술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희석식 소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수를 떨어뜨리잖아요. 소주가 너무 세다 해가지고 우리가 어렸을 때도 30도 소주가 기본이었는데 25도로, 20도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백세주가 나오면서 또 반절로 또 떨어지고 요즘은 몇 도까지 내려갔나요? 15도. 요즘은 아마 14, 5도까지 내려갔을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이제 대중은 역시 한국의 대중은 센 술을 잘 못 견디는 거예요. 좋아는 했지만 막상 먹으라고 주니까 많이 못 먹는 거예요. 왜? 보통 사람들은 막걸리를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 막걸리라고 하는 것은 알코올 농도가 4, 5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4, 5도밖에 안 되는 술을 수천 년 동안 마신 보통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센 술을 먹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원했던 소주지만은 약화시켜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도수를 떨어뜨려서 지금 마신다. 아까 저런 주안성이 그렇게 거창했던 이유도 술이 워낙 센 술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 아시고요. 어쨌든 이 댁에서 마신 술은 안동권 씨가 만든 술은 소주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귀빈이 오면은 이렇게 술 한 잔 드리킹해 하면서 마시는 거죠. 고려시대 이색과 같은 안동권 씨와 같은 그런 귀족들은 술을 마시는데 어떤 그릇을 썼을까 또 한번 생각해 보시죠. 표주전자는 아니었고요. 이런 청자를 썼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주발과 이런 작은 잔들을 이용했겠죠. 그래서 아마 세트가 굉장히 비싼 세트였을 겁니다. 술도 지금의 조니워커보다 아마 더 싸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술을 따르는 주전자나 또 술잔이나 또는 접시
접시도 뭐 청자였겠죠. 청자 접시였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주 정말 누가 봐도 품위가 있는 그런 술상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워낙 술을 좋아하고 술은 세고 하다 보니까 자주 술병이 나는 거죠. 그래서 또 시가 있습니다. 늙은 아내가 술독에 빠졌다며 내게 화를 했지. 그렇게. 당신은 맨날 술만 먹고 그래. 이기지도 못하면서 왜 자꾸 마셔. 이렇게 아마 쓴소리를 했겠죠. 그런 다음에도 그래도 검은 콩 달인 물에 감초를 넣어 끓여주네 라고 해서 술도 줬지만 약도 주는 것은 역시 아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은 술을 좋아하니까 술 마시고 자주 쓰러지고 그러면 아내한테도 혼나고 그러면서 이런 규절이 나오는 거예요. 아내는 옷에 묻은 술자국이 많다며 화를 내셨네라는 구절이 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술에 취해가지고 아마 그 비단 옷이 엉망이 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술꾼의 운명인가요? 보면 이제 그런 관리들의 잔치는 어떠했을까 이런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이건 물론 그보다 훨씬 뒤에 조선 후기에 그린 평안감사라고도 하고 평양감사라고도 하고 그래요. 이제 잔치하는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은 정말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그런 그림이죠. 몇 장 없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목은 2세기 살던 고려 말에는 전달력을 위해서 벗었습니다. 공처가가 요즘 말로 공처가가 되게 많았나 봐요. 공처가가. 그래서 심한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나오냐면 바로 이게 목은 이색보다 좀 앞서 살았던 분으로 이규보라고 하는 유명한 문인이 있는데요. 해군거사라는 호가 있습니다만 그이가 쓴 글을 보면 친구를 놀리는 말이 나옵니다. 그 친구를 놀리는 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부인이셔 이제 바느질이랑 그만두세요. 앞으로는 무산에서 운우의 꿈에 젖으시길 빕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느질은 남편 이중민, 내 친구, 당신의 남편 이중민에게 맡기고 뜨거운 사랑을 즐기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시의 맥락으로 봤을 적에는 이 시를 짓고 이 시를 읽고 그러면서 또 술을 한잔 마시고 하는 그 자리는 누가 앉아있는 자리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선 백운거사 이규보는 분명히 있었을 테고요. 그 다음 또 누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이중민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중민의 아내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시는 이중민이라고 하는 친구 부부가 이중민의 친구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집에서 잔치를 열었는데 그 잔치석상에서 익살스럽게 이규보가 친구들은 자네는 말이야 완전 공처가야. 자네는 뭐 아내 치마도 늘 꿰매준다면서 자네 아내는 바늘 필요 없겠네. 그렇게 시를 쓴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가 오고 가고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고려 후기에는 공처가가 생각보다 많았다. 그 공처가는 나쁜 건가요? 아니겠죠. 여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보면은 보통 바느질이라고 하는 것을 여성에게 특화된 그런 어떤 전문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고려의 남성들 중에는 아내를 지극히 사랑한 나머지 아내의 바느질감까지 가로채가지고 여보 하지마 내가 할게 돼. 나도 할 줄 안다고 하면서 떠맡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콩달콩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 타임머신에 타고 고려로 돌아갈까요? 그래서 이제 이중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게 크게 출세한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크게 출세한 사람은 아니고 12세기 말 13세기 초에 살았던 분인 것 같은데 현령 정도를 한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높은 벼슬은 아니죠. 그 이후에 없는 걸 보면 이분이 더 이상 벼슬을 못했거나 아니면은 일찍 작고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4대 부들의 생활에서 오락이라고 하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술 말고도 다른 오락도 있을 거잖아요. 다른 오락은 뭐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그림이 잘 보여줍니다. 이 그림이 4대부의 오락을 잘 보여줘요. 첫째, 이제 이분이 바로 그 말하자면 목은 이색과 같은 팔자 좋은 양반이잖아요. 손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해동청입니다. 매를 들고 있습니다. 매. 우리나라의 양반들은 최고의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돈이 있으면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메르체데스 벤츠가 아니라 이 해동청이었다. 매였다. 이 매는 어디다 씁니까? 이 매는 사냥에 쓰는 거죠. 이 매가 한 마리 있으면 식용 고기가 다 조달이 되니까. 그래서 이 매를 가지고 놀았어요. 그리고 매가 없는 선비에게는 매를 빌려주기도 해요. 그게 이제 오락의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긴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분명히 기생들인 것 같아요. 아내와 딸 같지는 않고요. 기생이죠. 그 기생 중에 한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긴 피리를 입에 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을 다루는 그러니까 즉 음악가를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을 다루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관창에 있는 기생을 데려다 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집안에 종이 여자 종이 많으면은 여자 종 중에서 음악에 소질이 있는 사람을 발굴해 가지고 음악을 가르쳐서 자기네 전용 악사로 썼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말이 있잖아요. 말도 또한 그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자산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취미는 대개 이런 거였다. 고려와 조선. 아마 여러분들더러 투표를 우리가 해보면은 제 말씀,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아유, 그래도 고려시대에 가서 살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그냥 솔직하게 사랑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글로든 말로든 표현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다. 그래서 깔깔거리고 흉도 보고 놀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웠던 것이 바로 고려의 풍경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의 풍경은 그런 자연스러움이 사라진 시대죠. 자, 여러분, 자연스러움이 사라진 그 과정이 자연스러웠을까요? 그런 질문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것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딱딱하고 엄격하고 형식화된 그런 삶이 어떻게 해서 뿌리를 내리게 됐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그것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질문도 우리가 하게 되죠. 여기서 제가 비밀을 누설하자면 남녀관계를 엄격하게 정의해서 여성을 꼼짝 못하게 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은 한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군지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당연히 모르실 겁니다. 그 왕이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그 왕이 우리가 제일 존경하는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리학으로 푹 적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리학의 눈으로 워낙 책을 좋아했으니까요.
워낙 책을 좋아했고 워낙 천재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책을 그대로 말하자면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그래서 그 세종대왕의 눈으로 우리 한국의 현실을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가관이죠. 이건 야만이죠. 세종대왕은 우리의 전통, 우리의 삶의 방식을 대단히 야만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뜯어고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뜯어고치기 시작해요. 세종대왕 때에는 그 일이 완성되진 못하죠. 시작을 할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종대왕 시대의 세종실록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스캔들이 많이 나와요. 그거는 다른 시대에 없었던 스캔들이 세종대왕 때 많았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보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시대에는 그 이전에는 그거는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였던 거예요. 그런데 세종대왕은 그걸 문제 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아니 세종대왕 같은 훌륭한 임금님이 다스리는데 왜 이렇게 풍기문란 사건이 많아? 라는 질문을 하죠. 실은 그렇지 않다. 그전에는 그것이 풍기문란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였다. 그런데 이제 훌륭하신 임금님께서 그걸 다 몽땅 잡아내 하니까 그렇게 고발된 사건들이 많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종에게 감사할 일이 많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있다. 세종대왕은 조선사회를 저는 그걸 성리학적 전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제가 이제 그런 거에 관해서는 세종의 선택이라고 하는 책을 쓴 것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전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한글도 사실은 그래서 만든 거예요. 한글을 만든 근본 원인도 문명화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철저한 성리학적 도덕을 가르치려면 백성들에게 말로만 전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백성들이 문자를 알아서 이 좋은 글을 읽고 깨쳐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그게 훈민이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훈민. 훈자가 가르친다는 뜻이잖아요. 백성을 가르치겠다는 거죠. 백성의 무엇을? 도덕을 가르치겠다는 거죠. 어떤 도덕을? 성리학적 도덕을. 그래서 남녀 7세 부동석하고 여성은 찍소리도 못하는 그런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봤기 때문에 세종이 그래서 그랬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던진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럼 과연 그건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이루어지는 듯 했지만 실은 아니었다는 거죠. 겉으로는 다 이루어졌어요. 겉으로는 철저하게 이루어졌지만 실제로는 이런 풍경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풍경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야밤에 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밤에 지금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야밤에 해요? 대낮에 이렇게 못하니까 야밤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세종의 정책은 겉으로 보면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본질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다. 왜? 그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과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좋아요. 그런데 아무튼 목은 이색의 시대에는 아직 세종대왕이 없어요. 아직 세종대왕이 없어서 그런 문제는 없었다. 그런 문제는 없었고 전통의 틀 안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는데 나이는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환난이 닥쳤다. 보세요. 이색은 우리에게 참 좋은 정보원입니다. 정보를 다 주니까요.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나도 아프고 아내도 아프다고. 늙어서 아픈 거예요. 쭈그러진 이 운수 과연 끝날 날은 있을까 몰라. 없죠. 있다면 그것은 죽음이겠죠. 그래서
신세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프긴 둘 다 아픈데 남편이 약수발을 하는 일은 없어요. 이 집에서는. 이 집에서는 약수발은 항상 아내의 몫이에요. 물론 모든 집안이 다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까도 보셨지만 바느질을 하는 남편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색은 그다지 좋은 남편감은 아니죠. 아내를 위해서 약을 다린 적이 없으니까요. 늙은 아내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몸소 약을 다리네 라고 했어요. 몸소가 있어요. 몸소가 이 친자거든요. 그러니까 하인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이 안동권 씨, 부인 안동권 씨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니 내가 아무리 삭신이 쑤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 영감 약은 다른 사람이 다리면 안 돼. 내가 다려야 돼. 왜? 내가 아내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런 말을 쓰기가 조금 좀 창피한 점도 있었던지 시의 제목을 즉흥적으로 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깊이 생각한 건 아니고 그냥 뭐 간단히 메모한 거야 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히 메모한 거야 라고 했지만 사실 그 속에는 무지무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몸도 안 좋은데 직접 다리지 않아도 되는데 꼭 내 약을 자기가 직접 다리네. 내가 이걸 꼭 기록을 해둬야지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뒀고 그것을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백아무개라는 사람이 찾아내가지고 여러분 앞에 이걸 보여주면서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착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어서도 이 집은 남편은 끝까지 편하고 아내는 끝까지 일을 하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장의 버릇을 잘 들여야 되는 모양입니다. 아마 이 댁에서는 이색이 워낙 공부를 잘하고 이색과 결혼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랬는지 안동권 씨가 남편을 이렇게 다잡지를 못하고 많이 섬긴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다른 집에 가면은 가령 아내 집안이 더 훨씬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거꾸로 됐겠죠. 바느질도 시키고 약도 다리라고 하고 뭐 빨래도 시키고 그랬겠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조선시대에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집이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어떤 집은 보니까요. 어떤 집은 보니까 며느리는 아주 좋은 집안에서 데려오면서도 딸은 자기네 집안보다 좀 못한 집으로 시집을 보내는 집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맞아요. 맞아요. 며느리를 좋은 집안에서 데려오는 거는 우리 집안을 좀 높이고 그러니까 가난해도 가격이 높은 집안에서 데려오는 건 그런 뜻일 거예요. 그런데 딸을 좀 못한 집에 보내는 거는 그것도 전략인 거예요. 딸을 편하게 지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딸이 시집간 날부터 코가 좀 높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어머니 구박을 안 받고 남편한테도 하고 싶은 대로 어느 정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결혼을 할 적에 그런 전략을 쓰는 집들도 적지 않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목은 이색은 워낙 잘나가지고 다 시집 오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인지 몰라도 아내가 끝까지 고생을 합니다. 그걸 또 남편이 잘 알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늙은 아내 일찍 일어나 앉아 먼 구름 바라보며 오늘 날씨를 점치네. 그러니까 아마 그때도 구름을 보고서 구름 모양을 보고서 아마 날씨가 오늘 맑겠다. 오늘 비가 오겠다. 그랬겠죠. 뭐 당연하죠. 새털구름 같은 것이 높이 떠 있으면 그건 맑을 테고요. 먹구름이 낮게 들이워 있으면 비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아마 일기점을 보고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병든 이 몸이야 해 뜰 무렵까지 그대로 누워 있었네. 게으른 남편입니다. 그 다음에 더한 것도 있어요.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늙은 아내는 나를 주무르르라 하마터면 팔 빠질 뻔하였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이고 뭐 그러니까 이색이 좀 엄살을 부리는 체질이었던 것 같아요. 좀 도련님 체질이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아이 뭐 여기도 쑤셔 여기도 결려 뭐 일어나질 못해서 꼼짝 아이 당신이 주무르니까 정말 시원하네. 다른 놈들은 왜 이렇게 못 주무는지 몰라. 뭐 이렇게 하면서 아내를 계속 시켜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1시간 넘게 마사지를 하다가 아유 이제 팔 빠질 것 같아라고 아마 얘기를 하던가 봐요. 그래서 일어나서 아 이것도 그럼 시가 되겠네 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걸 우리가 지금 감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시의 제목이 밤새도록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밤새도록 주물러라고 시켰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사실은 그렇게 배가 센 남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그러니까 고려 왕씨가 왕실이잖아요. 왕실의 외척인 사람이 이 이색의 땅을 뺐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색이 노년입니다. 이색의 벼슬이 굉장히 높았을 때예요. 벼슬이 높았어도 별로 실권이 없었던지 외척한테 땅을 뺏기더라고요. 땅을 뺏겨요. 땅을 뺏기니까 이건 사실 바로 뭐냐면 소유권이 지금처럼 법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보장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모르죠. 지금이라도 아주 센 사람이 와서 내놓으라고 그러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내놔야 되나?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내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내 생각을 알지 못하네. 나도 속사정이 있다 그 말이죠. 나를 꾸짖고 나무라더니 문을 꽝 닫고 나타나지도 않네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대책 없는 이 영감택이야 하면서 한바탕 욕을 잔뜩 하고 문을 꽝 닫고 가가지고서 한나절내 아마 나타나지도 않았던 모양입니다. 약한 남편. 그래서 시의 제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이천은 강원도 이천이에요. 강원도 이천의 밭을 빼앗으려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실제로는 빼앗긴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이천에 있는 밭을 뺏기고 나서 자기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아내는 자기에게 화를 내고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한 그런 복잡한 심경을 시로 적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망할 지경이 된 거죠. 그래서 완전히 나라가 망했어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새로 등장해가지고 이색은 함창으로 유배를 갑니다. 2번씩이나 유배를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배가 풀려서 왔을 적에도 뭐라고 쓰고 있냐면 그동안에도 소식은 가끔 들었네. 누구 소식이냐면 아내 소식입니다. 이제 아내를 다시 보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 보고 싶었던 마음을 고백한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검은 꽃 하듯 부부가 화평하게 살기 바란다오. 그저 한가하게 시골집에서 늙었으면 좋으련마는. 이제 뭐 벼슬이고 뭐고 다 소용없고 늙은 부부가 고향으로 내려가가지고 조용히 그저 제명에 죽을 수만 있어도 다행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대부터 그렇게 잘 나가던 목은 이색이 결국은 고려라는 왕조가 무너지면서 이렇게 의지할 데 없는 그야말로 아주 초라한 신세가 되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이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정몽주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정도전입니다. 사실은 이색이 가장 사랑한 두 사람의 제자예요. 정몽주와 정도전이. 그리고 정몽주와 정도전은 매우 친한 친구이기도 했고요. 이색은 이성계와 독서 클럽 멤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색이 독서 클럽의 리더였고요. 그 독서 클럽에는 이색의 독서 클럽에는 이성계를 비롯해서 고려 귀족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왕조를 열 거냐 말 거냐에서 판이 갈린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색은 다 아시는 것처럼 몰락의 길을 가는데, 그런데 1392년에 태조가 왕이 된 그 해에 왕조를, 고려 왕조를 위해서 반란을 일으킬 혐의가 있다 이렇게 봐가지고 목은 이색의 큰아들이 이종학이거든요. 이종학을 죽여버립니다. 누가? 정도전이 책임을 짓고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권씨 부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쓰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하죠. 그들은 50년을 살았지만 어쩔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아까 제가 독서 클럽 운운했잖아요. 이성계는 단순한 부인이 아니었어요. 이성계는 그래도 아주 밝았어요. 이성계는 책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색과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어요. 잘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정조가, 이성계 후손이잖아요. 정조가 자기 할아버지를 위해서 이 독서당 구기해서 이성계가 고향에서 독서당을 만들어 놓고 책을 읽던 곳에 비석을 세우기도 하였죠. 어쨌든 막판은 아주 최악의 상황이 돼가지고 아내에게는 화장품도 사줄 수가 없게 되었다. 아내는 수입산 화장품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시도 썼었죠.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자신의 처참한 심경을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정에 나오라는 권고를 받았을 적에 젊은 시절에는 어쩌고 저쩌고, 이제는 너무 늙었습니다. 요즘은 날씨도 흐리고 집도 엉망입니다 라고 하고요. 손님도 사전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만 홀로 늙어서 이렇게 앉아있고 음식 대접을 할 아내도 없습니다. 손님을 상대로 어떻게 술잔을 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이색은 과연 오래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겉으로는 이성계가 이색을 불러들여서 조정해서 벼슬도 주고 화해를 하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결국 이색은 더위를 핑계대면서 여주로 물려나는데 여기서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게 태조 5년인데요. 실록에 보면은 병으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대의 다른 기록들에 따르면은 병으로 죽기는 뭘 병으로 죽어, 살해된 거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조 이성계는 이색이 일단 죽자 얼굴을 싹 바꿔가지고 유족을 불러서 위로를 하고 또 문정공이라는 시호도 이색에게 내려줍니다. 과거의 친구였죠. 그러니까 이성계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그도 역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의 친구이고 옛날에 우리 독서그룹의 좌장이신데 비록 정치적 견해가 달라서 끝까지 하나가 되지는 못했지만 돌아가신 마당에 그분을 위로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 해서 망자의 넋을 위로하고 살아남은 유족들을 제대로 대접을 하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지나가는 건데요. 어쨌든 이제 뒤에는 좀 쓸쓸하게 됐지만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은 고려 최고 귀족이었지만 소박하고 진실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추구했고 서로 어려운 입장에 처했을 때조차도 다정하고 따스한 인간의 품위를 위치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끝이 비극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우리로서는 부러워할 만한 아름다운 삶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남편으로부터 엄청나게 존경을 받은, 그리고 남편을 머퉁이를 줄 수 있었던 송덕봉이라고 하는 16세기의 아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느끼신 바가 있으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